딱이 맞은 영혼 제2부 마음 상함의 개인별 주제. 상처 부위. 지금까지 언급했던 직접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지금 앓고 있는 상처는 대개 이전에 상처받은 경험, 자존감을 건드린 경험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기억들은 미해결 과제가 되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무의식 안에서 상처난 부위로 있다가 비난이나 퇴짜를 맞든지 버림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미처 해결되지 않은 옛날의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마음 상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어느 것이고 간에 그 경험을 매듭지어서 우리 것으로 동화시키기 전에는 항상 형성되다만 게슈탈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동화란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어떤 것을 자기화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과 먹는 것을 예로 들어 이것이 뜻하는 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에 사과 한 개를 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사과와 우리는 피부 접촉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씹어서 맛을 본 다음 삼킴으로써 우리는 사과를 우리 것으로 변화시키지요. 위 속에서 사과가 소화될 때 우리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될 부분을 몸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분류하여 밖으로 배출하지요. 몸속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동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사과를 씹지 않고 삼킨다면 사과는 돌처럼 우리의 위 속에 들어앉아 애를 먹일 겁니다. 그러면 사과의 유익한 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을 배설하지도 못합니다. 사과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한 채 소화되지 않은 이물질로 남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깥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고통스럽게 뱃속의 이 이물질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체험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체험은 우리를 압박하고 불쾌한 기분을 일으키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언젠가는 위액에 의해 소화되어 버릴 사과와는 달리 체험은 껍질에 쌓인 채로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극을 받아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상처 부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치기 쉬운 아킬레우스의 뒤꿈치 말입니다. 베르너 슈미트의 상처 부위는 남들이 자기보다 선호되는 반면 자기는 항상 손해만 보고 물러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피 엥겔의 경우는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레네 마이어의 상처 부위는 항상 버림받게 된다는 확신이었고 마누엘라 브란테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내력에 따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미해결 과제를 상처 부위의 배경으로 갖고 있지만 보통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는 어린아이의 건망증, 즉 망각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의식적 회상을 통해서는 대개 불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망각은 우리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제대로 낫지 않은 이전의 상태로 인한 부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 우리는 묵은 상처를 찾아내어 과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마음 상함에 대한 저항력도 그만큼 커집니다. 베르너 슈미트나 소피 엥겔, 이레네 마이어와 마누엘라 브란트 같은 이들은 물론 그것 말고 다른 상처 부위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상처 부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처 부위들이 모두 똑같은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해결 과제 전부가 아니라 자존감을 손상시킨 미해결 과제만이 상처가 됩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흔적을 남깁니다.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흔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어떤 일로 자극을 받으면 예전의 그 상처가 순간적으로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현재의 아픔 속에서 옛날의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겪는 일 속에서 항상 이전의 일을 만납니다.
옛날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완결되었거나 해결된 일이 아니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생생합니다. 미해결 과제는 완결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난 부위는 낫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상처 부위를 건드려 느껴지는 아픔은 해결되지 않은 개인의 역사를 완결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사, 내면화된 타인의 확신. 에리크 베르네는 최초의 깊은 상처를 기초 상처라고 부릅니다. 초기의 자아도취, 즉 아이의 자기애를 상처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발랄함과 적응성, 자존감 등을 망가뜨리는 부정적 메시지들은 모두 이 기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넌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라든가 그렇게 어린애처럼 굴지 말아라 같은 말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네 느낌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비단 말로 표현된 문장뿐만 아니라 언어가 아닌 신호도 그러합니다. 말없이 전달되는 이 신호들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엄한 눈길, 그리고 때로는 벌칙조차도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엄격함을 풍기는 음성의 억양이나 모른 채 하기, 아이에게 너는 제대로 되지 않았어 라는 뜻으로 느껴지는 외면하는 몸짓도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체험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이른바 내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내사라는 개념은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나온 겁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동화되지 못하거나 쉽지 않은 채 삼켜지면서 내면화될 때 이것을 내사라고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사는 신념이 되어 아이에게 할 일, 못할 일을 정해주지만 정작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사를 통해 당사자의 성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관과 인간관까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은 나를 착취만 하니까 절대로 남을 너무 믿지 말 것.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이 세상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전해주는 내사도 있습니다. 베르너 슈미트의 내사 내용은 이 세상에 네가 설 자리는 없다입니다. 부모와 조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레네 마이어가 마음에 꼭 새긴 내용은 자기는 남이 관심을 갖고 돌보아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항상 남을 위해 신경을 써주어야 해 라든가 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해 라는 내용의 내사로 발전하게 되지요. 자기는 항상 일을 망치는 실패자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마누엘라 브란트는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다른 세상에 대해 이렇게 내면으로 내사된 입장이 형성되는 것은 삶의 초기 단계이므로 그게 확실히 언제였는지를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내사 현상은 외부 환경과 너무나도 꽉 맞물려 있어서 내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체험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이 자기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그대로 자신과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의 바깥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그만큼 더 긍정적인 내사가 아이에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외부의 영향이 아이를 상처 입히는 것일 경우 아이의 내부에는 자기 불신이 형성되고 삶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거나 불안에 가득 찬 태도를 보입니다. 아이의 내사 역시 그에 맞먹게 부정적이고 행동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지요. 아이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갖는 나름대로의 신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굳어지는데 그동안 이에 걸맞는 경험들이 이 믿음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이 내사는 곧 그 사람의 성격상 특징이 되고 바뀌지 않는 신념이 됩니다. 그쯤 되면 내사의 내용들이 차츰 소화가 되어 이윽고 그 사람의 일부로 동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사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이물질로 남아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볼 때 이 내사 내용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유치한 짓이라고 업신여기는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해서 적당히 지적인 채 하며 살지만
그와 동시에 역시 자신의 일부인 감정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내보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즉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에야 이 사람은 비로소 참으로 완전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가끔씩 마음 편히 유치한 짓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감정을 내보이는 것이 전혀 유치한 짓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사 성향은 어린 시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은 후에라도 남의 의견이나 규칙들을 검토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우리 것으로 할 때에 이런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야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견과 규칙을 우선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잡아가고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숙고하고 사물의 배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힘이 생기면 아이는 자기의 독자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답습했던 의견들을 자기의 새로운 신념으로 대처해 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남들에게 사랑받는 체험을 했을 경우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이전의 내사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변화됩니다. 유년 시절의 반항기와 사춘기는 새롭게 독립적인 길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시기인 동시에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내사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려고 애쓰는 시기입니다. 이 분리 작업에 실패하거나 인간으로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을 경우 이런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을 갖는 대신 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츠 펄스는 이렇게 내사 성향이 농후한 사람들을 치아 장애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면에서도 치아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 미리 다 잘 씹어진 상태로 받고 싶어하고 남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즉 스스로는 그것을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에 이상이 있든가 아니면 씹는 수고를 아끼려는 것이지요. 그들은 남이 자기에게 말하는 내용을 자기에게 맞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삼켜버립니다. 다시 말해 비판력이 없고 남의 영향을 받거나 설득되기 쉬운 사람이지요. 어떤 의견이 지배적인지를 알아내어 거기에다 자기를 맞출 뿐 그 밖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감정은 점점 상실되어 갑니다. 이들은 자기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면 맛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사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생을 남의 의견에 좌지우지되어 사느냐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내사 성향이 농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을 다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비판을 들어도 그 옳고 그름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렇게 비판을 삼켜버리는 데서 상처가 생겨납니다. 아무 모순도 느끼지 못한 채 남이 옳다고 일단 인정해버림으로써 자신을 그보다 훨씬 못나고 실수투정이인 사람으로 업신여기는 셈이 되니까요. 내사는 특정한 기제를 작동시켜 독특한 형태로 남과 접촉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지요. 이 사람은 남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억제하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망에 저항할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겠지요. 그는 그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 결과 남이 자기에 대해 조금만 선을 그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곧장 자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지레 물러나고 맙니다.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오로지 자기에 대한 호의의 표현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것이지요. 만약 호의가 아니라면 금세 모욕감을 느껴서 상대를 몰인정하다고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느덧 굳어져 처음에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내사에서 비롯되었는데 결국에는 남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체험으로 끝나는 악순환이 생겨납니다. 마음 상함 또는
자존감의 상처라는 맥락에서 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완벽주의적인 내사와 자기 폄하적인 내사입니다. 전자는 우리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좀 더 나 자신을 다그쳐야 해 같은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후자는 난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같은 말로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고착시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불완전함을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마음을 다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했다는 말을 하면 즉시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라는 내사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 수준을 채우지 못해 갈등을 겪게 되고 이 실패를 부정하거나 이 흠을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미 마음을 다친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상을 성취하진 못했으니까요. 나아가 내사는 우리 삶의 질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사는 한사코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성질이 있고 선명하게 가려내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곧 내사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누엘라 브란테는 자기가 하는 일마다 모두 엉망이라고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보기에 자신은 실패자이며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수두룩해 보입니다. 그녀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자신이 실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녀의 신념을 그토록 바꾸기 어렵게 합니다. 한번 내사된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검토하려면 대개 외부에서 계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욕감이나 우울증 또는 다른 괴로움 같은 계기 말입니다. 내사를 떨쳐버리거나 이런 생각들과 거리를 취하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 미처 소화되지 못한 채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물질임을 점차 잊어버리면서 마치 그것을 우리 몸의 일부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사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